네, 형사소송법 강의 시간입니다. 앞선 강의에서 저희는 재판에 대해서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소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공부할 상소는 크게 네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상소 일반에 대한 얘기고,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상소 중에서 항소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끝으로 항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상소 일반론에 대해서 공부하는데요. 먼저 상소의 의의와 종류, 그리고 상소권, 다음에 상소 제기의 방식과 효력, 또 상소의 이익, 일부 상소,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 파기 재판의 기속력, 이런 순서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소의 의의와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소라는 것은 확정되지 않은 재판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구제를 구하는 불복 신청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확정되지 않은 재판에 대한 불복이라는 점에서 확정 판결에 대한 비상구제 절차나 비상구제 절차인 재심이나 비상상고와 구별이 되고요. 또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이기 때문에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이니까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검찰 항고나 재정 신청과도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상급 법원에 대한 구제 신청이므로 당해 법원에 대한 이의 신청이나 약식 명령 또는 즉결 심판에 대한 정식 재판의 청구, 심급이 같은 그런 것과도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급 법원이란 단독 판사에 대해서는 합의부, 지방법원에 대해서는 고등법원, 고등법원에 대해서는 대법원 등으로 법원의 심급 관할과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가 심급 관할에 대해서는 이미 강의한 1962화에서 살펴본 바가 있지요. 이와 같이 상소란 다시 정리하면 4688에서 보시는 것처럼 확정되지 않은 재판에 대하여, 미확정 재판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구제를 구하는 불복신청제도다. 이렇게 의의를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상소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요. 먼저 제1심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라고 하고요. 제2심 판결에 대해서는 상고라고 부릅니다. 한편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 경우에 따라서는 항고에 이어서 준항고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소의 종류를 표 20에서 정리를 해보면 먼저 판결에 대한 불복이냐 결정에 대한 불복이냐에 따라서 판결에 대한 불복은 항소, 상고, 결정에 대한 불복은 항고, 재항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소라는 것은 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을 말하는 것이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나 또는 고등법원이 관할하게 되죠. 지방법원 단독 판사가 한 사건에 대해서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그리고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한 사건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이 관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한편 상고는 2심 판결에 대한 불복을 말합니다. 그렇죠? 2심 판결에 대한 불복을 말해서 대법원이 관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대법원이 관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서 항고는 보통 항고와 즉시 항고가 있을 수 있고요. 재항고는 성질이 모두 즉시 항고가 됩니다. 즉시 항고에 대해서는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재항고는 그럼 어느 경우에 하느냐?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때에는 재항고를 하게 되죠. 맨 위에서 1심 판결에 대한 불복 수단이 항소라고 했는데 예외적으로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가 아니라 바로 상고를 할 수 있는 비약적 상고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약적 상고에 대해서는 강의한 4972화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판결이나 결정 이외의 법원의 재판 형식인 명령 이런 것에 대해서도 불복할 수 있지요. 그리고 그런 것의 명령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나 이런 제도를 통해서 불복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앞선 강의에서 재판의 종류를 설명하면서 판결, 결정, 명령을 비교할 때 이미 살펴본 바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상소의 종류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나아가서 상소권에 대해서 이번에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소권이라는 것은 상소할 수 있는 권리의 측면에서 살펴본 것인데요. 상소권자에는 누가 있느냐? 상소권자는 첫째로 누가 상소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상소권은 형사재판에 대하여 상소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상의 권리를 상소권이라고 하는데 누구에게 상소권이 있겠습니까?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상소권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소권자에 관해서는 338조 이하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먼저 338조 1항에 보시면 검사 또는 피고인은 당사자이죠. 당사자에게 상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여기서 특이한 것은 영리법계와 달리 대륙법계에서는 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서도 검사가 상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근대 형사소송이 법원에 대한 견제장치로서 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소권을 도입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9조는 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권자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는데 역시 검사다 할 수도 있고요. 또 피고인 아닌 자가 결정을 받은 때에도 항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그렇죠? 과태료 결정을 받은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서 과태료 결정을 받는다든지 감정인이 과태료 결정을 받는다든지 또 지난 강의에서 배웠던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받은 고소인이나 고발인과 같은 피고인 이외의 자 등이 바로 항고권을 행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밖에 340조는 또 당사자 이외의 상소권자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법정 대리인도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41조 1항에 보시면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 자매, 또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도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변호인도 상소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341조 1항에서 얘기하는 상소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하지 못한다는 거죠. 배우자나 직계 친족, 형제자매 또는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상소를 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여기 변호인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변호인의 상소권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할 수 없고 묵시의 의사에 반하여는 행사할 수 있다는 독립대리권의 성질을 갖는다라고 저희가 강의한 417에서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자, 아래 판결을 읽고 피고인이 상소권을 포기한 후 원심 변호인이 상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변호인의 상소권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판례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98년도에 선고된 98도 253 판결을 보시면요. 형사소송법 341조 1항에 의하여 4699에서 저희가 살펴본 바 있는데요. 원심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함은 변호인에게 고유의 상소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상소권을 대리하여 행사하게 한 것에 불과하다. 독립대리권이라고 했죠. 묵시의 의사에 반하여 행사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은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된 후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대리권이니까 본권이 소멸된 후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봐야 됩니다. 한편 상소를 포기한 자는 상소의 포기 취하에 대해서는 바로 또 이따가 공부하겠습니다만 상소를 포기하게 되면 어떤 법률 효과가 생기냐 하면 형사소송법 354조에 의하여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할 수 없는 법률 효과가 생깁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은 4703에 보시면 97년 11월 27일 선고된 원심 판결에 대하여 29일자로 이틀 후에 상소권 포기서를 인천구치소장에게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상소권 포기의 효력이 발생한 거죠. 그 상소권 포기서가 원심법원에 접수된 것은 12월 1일이었고요. 그런데 그와 같은 피고인 본인의 상소권 포기서가 접수된 이후에 다시 12월 3일 날 상소 포기 취하서 상소 포기를 취한다라고 하면서 상고장을 제출했고 피고인의 변호인에 띄운 변호사는 12월 1일 날 역시 앞서 본 것처럼 상소권 포기서가 구치소장에게 접수된 후에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데요. 그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는 원심 변호인의 12월 1일자 상고나 피고인의 12월 3일자 상고는 모두 어떻습니까? 11월 29일 날 구치소장에게 제출된 상소권 포기 이후의 것으로서 상고권이 이미 소멸됐다는 것이죠. 그 후에 제기된 원심 변호인의 상고나 피고인의 상고 포기에 의한 상고 포기 취하에 의한 상고는 모두 효력이 없다는 그런 판결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변호인의 상소권이 고유권이 아니라 대리권이라는 것이고요. 상소권 포기 후에는 포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포기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가 될 테니까요. 원칙적으로 그 이후에 제기된 상소는 효력이 없다. 이런 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소 기간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343조 2항에서 상소 기간을 언제 진행되는지 규정을 하고 있는데 상소 제기 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재판이 선고되거나 고지된 날로부터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계산은 형사소송법 66조 1항에 따라서 일반 원칙에 따라서 초일은 산입되지 않고 선고 또는 고지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진행이 됩니다. 상소 기간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는데요. 9.2 헌바 1 결정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의 선고는 공판기일에 출석한 피고인에게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으며 저희가 지난 시간에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의 방식에 대해서 공부한 바가 있지요. 형사소송법 제324조는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법원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재판의 선고 고지에서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이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송달하지 않았다고 해서 판결이나 결정과 같은 것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선고하도록 돼 있으니까요. 이미 선고가 된 것이죠. 그리고 형사소송법 343조 2항이 상소기간을 재판서 송달일이 아닌 재판 선고일로부터 계산하는 것이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과잉으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송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고 또는 고지에 의해서 특히 판결 같은 경우는 선고에 의해서 상소기간이 그 다음 날부터 진행되는 것이고 그와 같은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봐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죠. 한편 이것이 이제 민사소송법과 다른 점이죠. 민사소송법 396조 1항에서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형사소송법의 경우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이 아니라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라는 점에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이 됩니다. 기간은 일주일이죠. 기간에 대해서는 바로 아래에서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송달된 날부터
2주인데 형사소송은 송달이 아니라 선고 또는 고지된 날로부터 1주라는 것이 이제 밑에 나오죠. 4708에 보시면 항소 제기 기간은 7일입니다. 그리고 상고 제기 기간도 7일. 이어서 판결에 대한 항소, 상고 제기 기간은 선고 또는 고지된 날로부터, 판결 같으면 선고니까요. 선고된 날로부터 7일 내에 하여야 하는 것이죠. 한편 즉시 항고 기간은 과거에는 3일로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너무 기간이 짧다고 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서 작년 2019년 12월 3일 31일로 개정이 되어서 7일로 역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판결에 대한 항소, 상고 모두 7일, 또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기간도 7일입니다. 결정에 대한 보통 항고는 그럼 언제 해야 되느냐? 보통 항고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기 기간에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항고는 즉시 항고 외에는, 즉시 항고 외라는 말은 결국 보통 항고라는 이야기인데요. 보통 항고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다만 결정을 취소하여도 실익이 없게 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즉 즉시 항고가 아닌 보통 항고는 특별한 기간에 제한이 없고 원심 결정을 취소할 실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아래 판결을 읽고 재판의 성립 시기와 불복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14년 10월 8일자 2014마 667 전원합체 결정인데요. 네. 주식 압류 명령에 대한 결정이고요. 고지되지 아니한 결정 명령에 대해서 항고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됐던 사건입니다. 주로 민사 집행을 할 때 주식을 압류하고자 했던 사건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민사집행은 채권자가 있고 당사자가, 그렇죠? 채무자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3자 소유의 채무자 소유의 주식을 채권자가 압류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이 채권자에게 압류 명령을 송달하고 채무자에게 송달하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을 했던 그런 사안에 대한 것인데요. 한번 다 쭉 전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판결과 달리 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결정이나 명령과 같은 재판은 그 원본이 법원 사무관 등에게 교부되었을 때 성립한 것으로 본다. 저희가 형사소송에서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에 의해서 외부적으로 성립한다고 봤는데요. 민사의 결정이나 명령에서는 그 재판이 법원 사무관 등 직원에게 교부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주식 압류 명령 같으면 그 주식 압류 명령이 송달을 위해서 법원 직원에게 교부가 되고 그 법원 직원이 나중에 이제 채권자나 채무자나 제3채무자에게 송달을 할 것입니다. 그렇죠? 이때 법원 사무관 등에게 교부되었을 때 판사로부터, 법관으로부터 법원 직원에게 교부되었을 때 성립한 것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와 같이 법원 사무관 등에게 교부가 되어서 성립한 결정은 그 취소 또는 변경을 허용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정법원이라도 이를 취소 변경할 수 없다. 또한 결정법원은 즉시 항고가 제기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성립한 결정을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그 고지는 상당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네. 채권자나 채무자에게 송달하거나 고지하여야 하는데 송달해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에 갈 수도 있겠지요. 고지. 원칙적으로 송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송달이라고 했는데 고지라고 해도 다른 말이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재판 기록이 항고심으로 송부된 이후에는 만약에 어떤 결정을 내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항고가 이루어지면 그 재판 기록이 원심 결정을 한 법원에서 나중에 항고심으로 송부가 됩니다. 그와 같이 송부된 이후에는 항고심에서도 고지가 가능하므로 결정의 고지에 의한 효력 발생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다.
원심 법원에서 고지할 수도 있고 원심 결정 법원에서 항고심에서도 고지할 수도 있고 어쨌거나 고지에 의해서 효력 발생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715에 보시면 일단 결정이 성립하면 당사자가 법원으로부터 결정서를 송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결정을 직접 고지받지 못한 경우라도 결정을 고지받은 다른 당사자로부터 전해 듣거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결론을 아는 것이 가능하여 본인에 대해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 불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채권자에게 먼저 고지가 돼서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아직 송달이나 고지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채권자로부터 어떠한 주식 압류 명령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렇죠? 전해 듣게 되면 채무자도 비록 법원 직원으로부터 송달이나 고지를 받지 않아도 불복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불복할 수 있다. 그래? 주식 압류 명령이 있어서 나는 승복을 못해 하고 불복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4716에 보시면 그럼에도 이미 성립한 결정이 불복하여 제기한 즉시 항고가 항고인에 대한 결정의 고지 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부적법하다고 한다면 채무자가 즉시 항고할 수 있는 경우라면 즉시 항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채무자의 본인에게 즉시 송달 고지 안 되었다고 해서 그 즉시 항고가 부적법하다고 한다면 항고인에게 결정의 고지 후에 동일한 즉시 항고를 다시 제기하도록 하는 부담을 지우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이미 즉시 항고를 한 당사자는 그 후 법원으로부터 결정서를 송달받아도 다시 항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통상의 경우이므로 다시 즉시 항고를 제기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시점에서는 이미 즉시 항고 기간이 경과하여 회복할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는 것이죠. 4717에 보시면 그래서 이와 같은 사정하에 어떤 법리가 판시가 되냐면 이미 성립한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고지되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도 그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할 수 있다. 즉시 항고는 물론 보통 항고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와 반대되는 견해로 아직 고지되지 않아서 효력이 없는 항고, 즉시 항고는 부적법하다고 했던 종전의 선례는 폐기가 되었고요. 변경이 되었고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주식 양도 명령이 채권자에게 2012년 7월 18일 날 그리고 채무자에게는 7월 26일 날 어떤 연유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8일 뒤에 재항고인에게 채무자에게 송달이 됐고 제3채무자에게는 8월 달에 이르러서 송달이 되었는데요. 채무자인 재항고인이 주식양도 명령이 송달되기 7월 26일 날 송달됐는데 그 전에 7월 23일 날 즉시항고를 제기한 것이죠. 아마도 채권자에게 전해 들었겠지요. 그런 경우 주식양도 명령이 재항고인에게 고지되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이렇게 각하하였는데 이번에 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 4717에서 보는 것처럼 그 결정이 채무자의 고지되어 효력 발생하기 전에도 그 결정이 불복해서 항고, 즉시 항고 할 수 있다고 했던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사 판결에서 주로 문제가 되었지만 형사소송에서도 한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했고 이 결정이 소개된 민사소송법 책자로 이태영 교수님의 612쪽, 613쪽 교과서 내용을 거기다 페이지 수를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법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한편 민사소송법 221조는 결정, 명령의 고지에 대해서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된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에 선고된 대법원 2013모 2347 전원합체 결정의 요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서 요지만요. 읽어보면 다수 의견만 살펴보고 반대 의견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수 의견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법원에 도달하여야 제출의 효과가 발생하며 각종 서류의 제출에 관하여 법정기관의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당연히 해당 서류가 법원에 도달한 시점,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서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 준수 여부 같은 것을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은 이러한 도달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제출하는 상소장에 대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이를 제출한 때에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소자 또는 제소자 피고인에 대한 특칙을 규정을 하고 있다. 이것을 제소자 피고인 특칙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죠. 이와 같은 제소자 특칙은 상소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그렇고 그 밖에 제소자가 제출하는 다른 서류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특칙을 일반적으로 적용하거나 준용하지는 않고 상소권 회복의 청구 또는 상소의 포기나 상소 취하 또 항소 이유서, 상고 이유서 제출 이런 것에 대해서 명문의 규정이 있다는 얘기죠. 재심의 청구와 취하 또 소송 비용의 집행 면제 신청, 재판의 해석에 대한 이의 신청, 재판의 집행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취하 이런 경우에 개별적으로 제소자 피고인 특칙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래서 앞서 봤던 판례에서도 상소 포기서를 인천구치소장에게 냈다가 상소 포기 취하서를 또 낸 그런 판례를 저희가 살펴본 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특별한 경우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일반적으로 준용 또는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재정 신청 절차에 대해서는 제소자 피고인 특칙의 준용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형사소송법이 법정기관의 준수에 대하여 도달주의 원칙을 정하고 그에 대한 예외로서 제소자 피고인 특칙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취지는 소송 절차의 명확성, 안정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재정 신청 절차에 대하여 제소자 피고인 특칙의 준용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도 마찬가지로 보아야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4727에서 보시는 것처럼 재정 신청 절차는 저희가 이미 공부한 바 있죠. 고소 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의 그 당부에 관한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공판 절차가 진행되는 형사재판 절차와는 다르며 성격이 재정 신청 절차가 형사재판 절차와는 다르다는 얘기죠. 또한 고소 고발인인 재정 신청인은 검사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과는 지위가 본질적으로 다르다. 또한 재정 신청인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경우에도 제3자에게 제출 권한을 위임하여 재정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할 수도 있고 또 특급 우편 제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발송 다음 날까지 재항고장이 도달할 수도 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67조 또 형사소송 규칙 제44조에 따르면 제가 왼쪽에 써놨습니다만은 재정 신청이 있는 교도소 등의 소재지와 법원과의 거리, 교통통신의 불편 정도에 따라 일정한 기간이 재항고 제기 기간에 부과되고 더해지고 나아가 법원에 의하여 기간이 더 연장될 수도 있다. 그뿐 아니라 재정 신청인이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재정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제기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345조에서 규정하는 상소권 회복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재항고권에 준용이 되어서 그 재항고권 회복 청구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은 4731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다 여기 이르렀는데요. 위와 같이 법정기간 준수에 대하여 법정기간 준수에 대하여 도달주의 원칙을 정하고 제소자 피고인 특칙의 예외를 개별적으로 인정한 형사소송법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재정 신청 절차가 형사재판 절차와 구별되는 특수성, 법정기간 내의 도달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여러 형사소송법상 제도 및 신속한 특급 우편 제도의 이용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정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나 그 재항고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서의 재항고에 대한 법정기간의 준수 여부는 도달주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이 돼서 재항고장이나 즉시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거기에 제소자 피고인 특칙은 준용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정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서 재항고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강의한 1275에서 공부한 바가 있었고요. 결론은 4731에서 얘기하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재정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제한고, 이런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제한고나 제한고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서의 제한고 같은 것들을 이 법정기간 준수 여부는 재소자 특칙이 재소자 피고인 특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죠. 반대 의견은 당시 즉시항고 기간이 3일로 짧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또 재소자 피고인 특칙을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 재정신청인 보호에 더 적절하다, 이런 얘기가 근거로 삼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즉시항고 기간이 7일로 늘어나서 이 판결에서 얘기했던 사항에는 변동이 생겼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소자 피고인 특칙에 대한 이해, 그리고 도달주의 원칙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다수 의견을 내 전문을 읽어봤던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하시고요.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오늘 이번 시간은 강의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상소의 포기와 취하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